매주 목요일마다 화장을 하고 어딘가로 사라지는 며느리. 전화는 숨기고 돌아오면 바로 샤워를 했습니다. 바람이라고 확신한 시어머니는 결국 며느리를 미행했어요.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한 병원이었습니다. 병실 문틈으로 본 순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데요.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 68, 평범한 할머니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요즘 며느리를 미행하고 있습니다. 68 먹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뒤를 밟는다니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저도 제가 이러고 있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이 의심이라는 게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불씨 하나가 마른 풀밭에 떨어지면 순식간에 번지잖아요. 제 마음이 지금 딱 그래요. 저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올해 40이고 둘째 민수는 35이에요. 준호는 어릴 때부터 듬직하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말수가 적지만 해야 할 일은 묵묵히 하는 참 믿음직한 아들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집안 살림에도 보탬을 줬고 35세 김서연이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둘째 민수는 형과 달리 입이 달고 빈틈없는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잘 보이는 법을 알았고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귀신같이 알아채는 아이였습니다. 민수는 따로 살고 있지만 자주 찾아와서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저를 챙겨줬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며느리 서연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데려왔을 때부터 묘하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건 없었어요. 공손했고 집안일도 잘했고 저한테 대들거나 불평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제 아들을 빼앗긴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준호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보다 서연이 편을 들 때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엄마보다 아내 편을 드는 아들이 서운했고 그 서운함이 며느리에 대한 묘한 감정으로 쌓여갔어요. 하지만 함께 살면서 큰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준호가 중간에서 잘 해줬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전쯤부터 서연이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목요일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아침부터 화장을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간단히 선크림만 바르고 나가는 아이가 거울 앞에 앉아 꼼꼼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입술도 바르고 눈썹도 그리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슬쩍 바라보면서 물었어요. 어디 가느냐고요. 서연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친구를 만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목요일에도 그 다음 목요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매주 목요일 같은 시간에 화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가방을 챙기는 손놀림이 평소보다 빨랐고 현관문을 나서는 발걸음에 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돌아오는 시간은 늘 저녁 7시 즈음이었는데 돌아와서는 바로 샤워를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 화장실에 놓고 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는데 서연이가 불이 나게 달려와 전화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는데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네, 알겠습니다 하는 말투가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의심이 시작된 건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외출, 숨기는 전화, 돌아와서 바로 씻는 행동. 하나하나 따로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모두 이어붙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제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수도 없이 봐온 그 그림이요. 바람이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이 갈수록 확신에 가까워져 갔어요. 준호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회사 일로 바쁘게 돌아다니는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준호는 서연이를 많이 사랑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아내 이야기를 할 때면 눈가에 웃음이 번지던 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아들을 두고 며느리가 딴짓을 하고 있다니 화가 치밀었어요. 둘째 민수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형수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다고요. 민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예민한 거 아니냐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민수가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걱정되시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요. 직접 확인하라. 그 말이 제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목요일 며느리를 따라가 보기로요. 목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서연이가 여느 때처럼 화장을 하고 가방을 챙기는 걸 거실에서 바라봤습니다. 잘 다녀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현관문을 나서고 30초 뒤 저도 조용히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가웠지만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추위를 잊게 했어요. 서연이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따라가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 끝을 본다. 증거를 잡으면 준호한테 말한다. 이 집에서 내보낸다. 68년 인생에서 이렇게 심장이 세게 뛰는 건 처음이었어요. 서연이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저도 뒷문으로 따라 올라탔어요. 서연이는 앞쪽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뒤쪽에서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제 시작한 이상 멈출 수 없었어요. 버스가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이나 번화가 쪽이 아니라 점점 한적한 곳으로요. 창밖 풍경이 바뀌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작은 불안을 느꼈어요. 제가 상상한 것과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불안이요. 서연이가 내린 곳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는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며느리 앞에서 난생 처음으로 무릎이 꺾였어요. 서연이가 내린 곳은 도시 외곽의 재활병원이었습니다. 흰색 건물에 파란 간판이 붙어 있었고 주변은 나무들로 둘러싸여 조용했어요. 호텔도 카페도 남자의 집도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려 멀찍이 서서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서연이는 병원 입구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멈춰 서서 숨을 깊이 들이쉬더라고요. 마치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처럼요. 그리고 자동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밖에 서 있었어요. 병원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며느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화장을 하고 와야 할 곳이 왜 병원인 건지, 전화를 숨겨야 할 이유가 뭔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불륜 현장을 잡겠다고 버스까지 따라 탄 사람이 병원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꼴이 우습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소독약 냄새와 조용한 기계음이 섞인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간호사분들이 바삐 오가는 사이로 저는 서연이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어요. 서연이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도 숨을 헐떡이며 따라 올라갔어요. 68배 무릎은 3층 계단을 버티기에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층 복도 끝에 있는 병실 앞에서 서연이가 멈췄어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실내용 슬리퍼였습니다. 구두를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어요. 한두 번 온 사람의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한 사람의 몸에 밴 움직임이었어요. 서연이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걸 느끼며 천천히 병실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안이 보였어요. 하얀 침대가 보였습니다. 침대 위에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기계에서 규칙적인 신호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얼굴이 보였는데 눈을 감고 있었어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조용했어요. 서연이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 따뜻한 물에 적시더니 환자의 손을 하나하나 닦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사이사이를 정성 들여 닦는 그 모습에 저는 왠지 모르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던 거예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환자의 손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고개를 들어 환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오늘 날씨 좋아요. 여보.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었어요.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여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이잖아요. 저는 문틈으로 다시 환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제대로 똑바로요. 그리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제 큰아들 준호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이 차가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눈앞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요.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있는 줄 알았던 제 아들이 온몸에 관을 꽂은 채 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눈도 뜨지 못한 채로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이가 복도로 나왔어요. 저를 발견한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반쯤 열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재활병원 복도에서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기계 신호음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만 말 대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편 잃었을 때도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 때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런 제가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가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저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떨리고 있었고요. 두 사람이 복도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할 사람은 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다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했던 제가 미안한 거였어요. 서연이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제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잖아요. 매주 목요일마다 화장을 한 건 병실에서 남편에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였고 전화를 숨긴 건 병원에서 오는 연락을 제가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였어요. 서연이가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준호가 회사 출장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요. 사고가 심해서 수술을 여러 번 받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의사 선생님은 식물인간 상태라는 진단을 내렸고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했답니다. 서연이가 이 사실을 저에게 숨긴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제가 충격을 받으실까봐. 60이 넘은 시어머니가 아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걸 알면 쓰러지실 거라고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1년 동안이요. 낮에는 아무 일 없는 척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밤에는 혼자 울고 목요일마다 병원에 와서 남편을 간병하고
그 무게를 38살 여자가 홀로 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서연이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어요. 한 달 전부터 의심하며 봤던 그 얼굴이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화장 아래 숨겨진 다크서클, 부은 눈꺼풀, 입술 끝에 맺힌 피로. 그게 다 1년 동안 혼자 버텨온 흔적이었어요. 저는 그걸 불륜의 증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부끄러웠습니다. 68평생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어요. 병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준호의 침대 옆에 서서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년 전 출장 간다며 현관에서 다녀올게요 하고 나가던 그 뒷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저는 조심해라 한마디만 했거든요.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더 오래 붙잡았을 텐데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심장은 뛰고 있었어요. 기계 화면에 규칙적으로 찍히는 심장 박동 그래프를 보면서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아직 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준호의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제가 가장 믿고 있던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그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게 더 있어요. 저는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서연이의 눈에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아직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걸 그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가장 믿었던 사람은 둘째 아들 민수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 모든 일의 뒤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엄마가 된 기분이었어요. 서연이가 병실 안작은 의자에 저를 앉히고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것들을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풀어놓는 거였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준호의 교통사고 소식을 처음 들은 건 서연이가 아니라 민수였다고 해요. 회사에서 민수에게 먼저 연락이 갔거든요. 형이 출장 중 사고를 당했다고 병원으로 오라고요. 민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의식이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민수가 병원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형 걱정이 아니었어요. 간호사분에게 사고 기록과 보험 관련 서류를 요청한 거였습니다. 서연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서류 뭉치를 들고 복도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모습이 이상했지만 서연이는 남편 상태에 정신이 없어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민수가 서연이에게 찾아와 말한 겁니다. 어머니한테는 알리지 말자고요.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충격받으시면 건강이 위험하다고 형이 깨어나면 그때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요. 서연이는 고민했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저를 걱정해서요. 제가 쓰러질까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서연이는 1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준호가 해외 장기 출장을 갔다고 바빠서 연락이 뜸한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준호가 원래 말수가 적은 아이였으니까 출장 중에 연락이 뜸한 것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며느리가 매주 외출하는 것만 의심했지 아들이 병원에 누워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서연이가 혼자 간병을 하는 동안 민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서연이가 알게 된 건 사고 후 6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준호 명의로 된 회사 지분이 이상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서연이는 준호가 의식이 없는 동안 누가 지분을 건드릴 수 있는지 조사해 봤습니다. 흔적을 따라가니 끝에 민수가 있었어요. 민수는 형이 쓰러진 틈을 타서 형 명의의 회사 지분을 자기 이름으로 넘기고 있었던 거예요. 법적 대리인 서류를 위조해서요. 거기에 더해 준호에게 걸려있던 고액의 보험금도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망하거나 영구장애 판정이 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상당했거든요. 저는 서연이의 이야기를 듣다가 한 가지가 걸렸어요. 사고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게 민수였다는 점, 그리고 서류를 그렇게 빠르게 준비할 수 있었다는 점이요. 서연이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조사를 더 해본 결과 소름 끼치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사고 당일 준호의 출장은 원래 예정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잡힌 출장이었는데 그 출장을 준호에게 넘긴 사람이 바로 민수였어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민수가 자기 출장을 형에게 대신 보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그 도로는 공사 구간이 많아 위험하다고 사내에서도 알려져 있던 구간이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겹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직접 사고를 일으킨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사고가 난 뒤에는 가장 빠르게 움직여 자기 이익을 챙긴 거였습니다. 형이 쓰러진 걸 슬퍼한 게 아니라 기회로 본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서연이가 최근에 발견한 서류였어요. 민수가 병원 측에 치료 중단 동의서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호자 자격으로 형의 치료를 중단시키려 한 겁니다. 치료가 중단되면 준호는 사망하게 되고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오니까요. 제 둘째 아들이 제 큰아들의 생명줄을 끊으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를 떠올렸어요. 어릴 때 제 품에 안겨 엄마 하던 아이, 저한테 용돈을 드리면서 환하게 웃던 그 얼굴, 맛있는 거 사들고 집에 올 때마다 엄마 건강해야 한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게 전부 거짓이었던 건가요? 아니, 거짓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민수가 저에게 잘해왔던 이유 중에 순수한 효도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유리하다는 걸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며느리를 의심하도록 부추긴 것도 민수였잖아요.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했던 그 한마디. 저는 그게 걱정해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서연이와 사이가 나빠지면 서연이가 알고 있는 진실이 제 귀에 들어올 가능성이 줄어드니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떼어놓으려 한 거였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 준호를 바라봤어요. 눈을 감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 아래에는 1년 동안 쌓인 비밀과 배신이 묻혀 있었습니다. 형을 위험에 빠뜨리고 형수를 고립시키고 어머니를 속이고 마지막에는 형의 생명까지 끊으려 한 동생.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가 그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이 아이가 1년 동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면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요? 시어머니한테 의심까지 받으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이 병원에 와서 남편의 손을 닦으면서요. 저는 서연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네 편이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68평생 아들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들이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들을 죽이려 하는 이 상황에서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였습니다.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 편이라고 말해준 거였으니까요.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아까와 달랐어요. 슬픔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수가 치료 중단 동의서를 들고 올 날이 머지 않았어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치밀하게요. 68배 시어머니와 38배 며느리. 두 여자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68살 시어머니와 38살 며느리가 힘을 합치면 무엇이 가능해지는지 민수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두 사람에게는 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지만 민수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진실이요. 서연이와 저는 병원 카페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1년 동안 혼자 싸워오면서 이미 적지 않은 증거를 모아놓고 있었거든요. 다만 시어머니인 제가 민수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내놓지 못하고 혼자 품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서연이가 가방에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는 1년치 서류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사고 당시 통화 기록, 민수가 출장을 형에게 넘긴 사내 메일 캡처, 회사 지분 이전에 사용된 위조 서류 사본, 보험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담긴 기록들이었어요. 서연이는 매주 목요일 병원에 오면서 동시에 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모아온 거였습니다. 남편의 손을 닦는 한 손으로는 간병을, 다른 한 손으로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 얇은 종이 뭉치 안에 제 둘째 아들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세상에 내놓으면 민수는 끝이에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느냐고 서연이가 물었을 때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민수를 생각했어요. 돌잡이 때 연필을 잡던 작은 손,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상장을 받아들고 달려오던 얼굴, 엄마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며 웃던 목소리. 그 아이가 형의 생명줄을 끊으려 하고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 어려웠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뭘 잘못 가르친 걸까요? 하지만 준호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감고 있는 큰아들. 이 아이도 제 아들이에요. 민수가 치료 중단 동의서를 내밀면 준호는 영영 눈을 뜨지 못하게 됩니다. 한 아들을 지키려면 다른 아들을 내놓아야 하는 이 선택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늙고 주름진 얼굴이 비쳐 보였어요. 이 얼굴로 살아온 68회 동안 저는 늘 아들들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잘 되면 좋고 아들이 행복하면 됐고 제 인생은 항상 뒷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앞에 서야 했습니다.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자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 모임을 준비했어요. 민수에게 저의 칠순 잔치를 미리 하자고 연락했습니다. 민수는 기꺼이 응했어요. 효자처럼 장소를 예약하고 케이크를 주문하고 친척들에게 연락까지 돌렸습니다. 서연이에게도 따로 연락해서 형수도 오라고 했다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완벽하게요. 모임 당일 식당에 친척분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민수는 제 옆자리에 앉아 상냥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건강하셔야 한다며 잔을 따라주고 맛있는 반찬을 제 앞에 올려주었습니다. 그 손이 형의 회사 지분을 빼돌린 손이라는 걸 아는 건 이 자리에서 저와 서연이뿐이었어요.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서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오늘 이야기 하나 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한 거다. 민수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하지만 금세 웃으며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서연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연이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준호의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 민수가 형의 출장을 대신 보낸 정황, 의식불명인 형의 지분을 위조 서류로 넘긴 사실, 보험 서류 조작, 그리고 치료 중단 동의서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서류를 펼쳐 보이며 1년 동안 모아온 증거를 친척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젓가락 소리도 대화 소리도 멈추었습니다. 친척분들의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어요. 민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류를 바라보다가 저를 돌아봤어요. 엄마, 이게 무슨... 저는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이 아이의 눈을 이렇게 차갑게 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준호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형이 지금 어디 있는지 여기 사람들한테 말해봐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만 달싹거릴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그 순간 알았을 거예요. 식당 밖에서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미리 고소장을 접수해둔 거였어요. 민수는 사기와 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다만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게 아니라 아들이라고 믿었던 환상이 깨진 거였어요. 민수의 사건이 법적으로 정리되는 동안 저와 서연이는 매주 목요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는 서연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도 준호의 손을 닫고 이불을 여미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넣어주었어요. 서연이 옆에 앉아 준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고 엄마가 왔다고 빨리 일어나야 한다고요. 서연이와 저 사이도 달라졌어요. 한때는 아들을 빼앗긴 것 같아 못마땅했던 그 며느리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오해를 받으면서도 제 아들을 지킨 사람, 시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해서 혼자 짐을 진 사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 제가 평생 며느리에게 원했던 모습은 순종이나 공손함이 아니라 바로 이런 거였어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요. 어느 목요일 오후 병원 창가에서 서연이와 나란히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햇살이 병실 안으로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며느리의 손을 먼저 잡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서연이가 고개를 숙이며 울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만 떨면서요. 1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그 한마디에 풀린 것 같았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이번에는 슬픔도 분노도 부끄러움도 아닌 눈물이었어요. 그냥 따뜻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침대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기계음이 아니었어요. 서연이와 제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주 미세하게 새끼 손가락이 꼼지락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착각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벌떡 일어나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반대쪽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양쪽에서 준호의 손을 잡고 바라보는데 준호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렸어요. 저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엄마다, 눈 떠봐. 서연이도 불렀어요. 여보, 나야, 여기 있어. 두 여자의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눈을 뜨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손가락은 분명히 움직였고 그건 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간호사분이 달려와 확인하시더니 좋은 신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희망은 있다고요. 희망. 1년 동안 이 병실에서 가장 찾기 어려웠던 단어가 오늘 작은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도 저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범벅이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병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을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들의 침대 양쪽에서 손을 잡고 울면서 웃고 있는 그 모습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1년 동안 목요일마다 서연이 혼자 걸어왔던 이 병원 복도를 이제는 둘이서 걸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셋이서 걸어나갈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